스쳐 지나가는 여행자가 아닌 파리지행으로 살아보는 건 생애 한 번쯤 꼭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파리에선 그대가 꽃이다 입니다. 지은이는 손미나, 펴낸 곳은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손미나 작가, 그를 칭하는 수식어는 다양합니다. 전 KBS 아나운서, 손미나 앤 컴퍼니 대표, 여행 작가, 소설 작가 등 수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 다재다능한 여성 리더입니다. 그는 22살 스페인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을 때 낯선 유럽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다가 파리행 비행기표 한 장을 얻게 되고 그 길로 도망치듯 파리로 떠납니다. 비행기 안에서 만난 아프리카 노신사의 도움으로 3일간 황홀한 파리 여행을 했고 그 후로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문득문득 파리를 그리워하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책은 파리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실행에 옮긴 작가의 일상을 감동적이면서도 웃긴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손미나 작가가 파리지행의 삶을 배우는 학습자의 시선에서 때로는 프랑스를 여행하는 여행자의 시선으로 그려낸 파리, 그 진솔한 모습을 책과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선한 댓글은 사랑입니다. 마리벨의 세입자 리스트. 나를 맞아준 것은 파리의 5월이었다. 쨍하게 푸른 하늘 아래 이따금 부는 기분 좋은 바람은 볼을 살짝 쓰다듬고서 머리카락을 사방으로 흩어놓았다. 그때마다 수줍은 듯 몸을 떠는 마로니의 이파리들 사이로 금빛 햇살이 반짝였다.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한 환상적인 도시 파리. 그 중에서도 센강 좌안이 내가 살기로 한 아파트였다. 건물의 나무 현관은 중세의 성문처럼 말탄 기사들을 토해내기라도 할 기세였다. 바위덩이 같은 문을 낑낑거리며 열고 들어가니 달팽이 등짝 모양으로 뱅글뱅글 꼬인 계단이 보였다. 프랑스는 오래된 것이라면 뭐든 신주단지처럼 다루는 나라다. 박물관에 쌓인 유물과 건축물, 책, 그림, 와인, 심지어 여자도 나이를 먹을수록 퇴물로 보는 대신 성숙미가 쌓여 더 멋지다고 생각할 정도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는 관련법이 매우 까다롭다.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발코니나 창문을 마음대로 고칠 수 없고 실내 공사를 할 때 역시 먼저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엇이든 원래대로 보존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불편한 것은 참아도 못생긴 것은 용서 못한다는 미학적 사명감이 높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건물을 세우거나 부수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을 마구 세우는 또는 길을 내다 산이 가로막으면 거침없이 구멍을 뚫어 터널을 만드는 우리를 보면 프랑스 사람들은 거품을 문 채 꼴까닥 쓰러질 수도 있다. 아무튼 수없이 보수공사를 하고 페인트를 칠했지만 골격만은 수백 년 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짙은 장밋빛 카펫이 깔린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오르다 보니 왠지 감격스러웠다. 영화 속에서 몇 번이나 스쳐보았던 파리 아파트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아, 이게 정말 꿈은 아닐까.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이야. 그러나 수소풍선처럼 두둥실 떠오르던 내 마음은 얼마 가지 않아 바람 빠진 타이어 신세가 되고 말았다. 프랑스에서는
남의 집에 월세를 얻어 들어갈 때 에타 데 류에라는 절차를 밟는다. 세입자가 떠날 때 파손되거나 분실된 금율이 있으면 책임을 묻기 위해 이사전에 리스트를 만들어 집주인과 함께 점검하는 것이다. 장기 렌트 아파트나 바캉스용 콘도도 마찬가지다. 외국 생활을 꽤 했지만 학생 기숙사에 머물거나 얼렁뚱땅의 귀재인 스페인 사람들만 상대해 본 터라 한 번도 그런 절차를 거친 적이 없었다. 그런데 프랑스 집주인은 만나기 2주 전부터 수십 장에 달하는 리스트를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엑셀 파일에 적힌 가구며 세간살이, 집 상태에 대한 서류를 받고 나니 마치 입사 시험을 앞둔 사람처럼 초조해졌다. 마침 영국에 살고 있던 동생의 실험실에 프랑스인 과학자가 많아 조언을 구했더니 카메라를 준비하라는 답이 왔다. 에타 대류에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나중에 딴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므로 어떤 상태의 집을 넘겨받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반드시 사진 증거를 남겨두라는 거였다. 과연 무엇이든 자료로 증명하고 실험 결과를 제시하는 과학자다운 조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은 과학자답기보다 매우 프랑스적인 것이었다. 어쨌든 그것도 큰 효과가 없었던 것이 집주인 마리벨이 한 수 위였다. 내가 도착하자 그녀는 계단 두께만한 검정 파일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유용한 전화번호와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 세간살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찍은 사진 300여 장이 들어있었다. 예를 들어 라디에이터 한 구석의 미세하게 벗겨진 페인트라든지 전에 살던 사람이 남겨놓은 소파의 얼룩, 거실 조명 전구는 몇 월 며칠에 새로 갈았으며 어느 상점에서 몇 와트짜리를 얼마 주고 샀는지, 티스푼은 언제 어디서 구입한 것인데 가격이 얼마고 어떤 모델의 것인지, 마룻바닥 중 어디가 얼마나 삐걱거리는지 등을 사진과 함께 설명해 놓은 자료였다. 욕실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샤워 후엔 반드시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둬요. 애완동물 흡연은 물론이고 벽에 그림이나 액자를 거는 건 금지예요. 세탁기와 식기세척기에는 반드시 석회수 전용 세제를 넣어주시고 3번 사용할 때마다 대청소를 해줘야 해요. 전구 수명이 다하거나 그릇이 깨졌을 때 벌금을 물지 않으려면 똑같은 걸로 교체해 놓아야 하고요. 블라블라블라. 마리벨 안디아, 네덜란드인 동거남과 함께 15년차 파리 생활을 정리하고 스위스로 옮겨간 부록의 여인. 임신 중임에도 볼이 움푹 팰 정도로 깡마른 그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기운이 줄줄 흘렀다. 집이란 게 보물단지도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 흔적이 남고 낡게 마련 아닌가. 그러나 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파리에서 운 좋게 부동산 비용까지 아끼고 주인과 직접 한 계약을 뒤엎을 수는 없으니 애써 표정 관리를 하는 수밖에. 그 집에 들어선 지 3시간 남짓, 머릿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폭발할 위기에 처했을 즈음 간신히 에타 데리에가 끝났다. 긴 여행과 신경을 곤두세운 세입 절차 때문에 그만 녹초가 되었다. 파리에 새 보금자리가 생긴 대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치러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다. 은행 계좌를 열어야 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스와 전기공사에 이름을 올려야 하고 전화, 인터넷은 물론 까다롭기로 악명 높다는 체류증 신청까지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을 프랑스어로 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순간 머리가 더 지끈거렸다. 사이코 집주인과 계속 신경전을 벌이며 살아갈 일도 만만치 않아 보였다. 그런데 거추장스러운 일은 하나둘 떠올리다 보니 불현듯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고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관광은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여행에서도 느껴보기 힘든 생활 속 부대낌이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비로소 파리지행으로 살아보기 위한 출발선을 끊었구나. 세월의 닳고 다른 나무 바닥과 사람 키의 2배는 될 높은 천장, 고풍스러운 장식의 조명과 벽난로, 아담한들이 내려다 보이는 프랑스식 침실, 집을 한 바퀴 돌아보고 나니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 마리벨의 경고 따위는 잊은 채 창문을 열고 발코니에 기대어 밖을 내다보았다. 강아지를 끌고 가는 초로의 여성,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젊은 남자, 서너 명씩 모여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녀 학생들, 오토바이 주차를 하고 있는 정장 차림의 여자와 흰 유니폼을 입고 뭔가를 배달하는 사람, 허리를 감싼 채 연신 입을 맞추며 걷다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는 남녀. 마지막으로 시야에 들어온 커플의 사진 배경이 되는 곳에 시선을 돌려보니 거만하게 솟아있는 에펠탑이 보인다. 아, 내가 정말로 파리에 와서 살게 되었구나. 그것도 거실에서 창문을 열면 바로 에펠탑이 보이는 집이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다시 수소를 넣은 풍선이 되어 두둥실 떠올랐다. 잠시 스쳐가는 여행객의 신분을 벗어나 파리지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고생스러운 관문을 거치는 게 당연할지도 모른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모든 상식과 문화가 다른 곳에 정착하려면 상상도 못한 어려움이 있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많은 사람이 평생 단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 파리의 깊은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권의 대가이리라. 집주인의 성격적 결함 따위가 꿈에 그리던 내 파리 생활이 첫 기쁨을 빼앗아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나는 시위라도 하듯 서리 뭉치들을 한쪽에 치워둔 채 씩씩한 걸음으로 거리를 향해 나섰다. 마르틴, 그녀는 외로웠다. 거리는 여유로운 표정의 사람들로 북적였다. 유럽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었다. 마치 이곳엔 공부를 못하면 인생의 패자라고 다그치는 학교도, 실적을 올리라고 닥달하는 직장 상사도, 치열하게 하루를 보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어 보였다. 푸른 팔을 뻗어 그늘을 들이운 마로니의 나무 아래 옹기종기 모인 파스텔 지붕 카페와 빵집, 치즈가게, 정육점, 작은 교회와 갤러리, 서점과 구둣방, 체크무늬 테이블보를 씌운 식탁을 인도 위로 내놓은 식당, 분수,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백발의 거리 악사, 이 모든 것 사이로 파리지행들의 조용하면서도 활기찬 삶의 기운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나는 오렌지색으로 쇼윈도를 장식한 초콜릿 상점 앞에 멈추어 섰다. 봉주르, 주 부드레. 프랑스어를 배운 것은 어언 15년 전. 마음 같아선 유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나만의 착각이자 바람일 뿐이었다.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피어오르던 단어들은 혓바닥 끝에서 뱅뱅 돌다 사라져버렸다.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어색한 미소와 함께 집게 손가락을 펴서 원하는 상품을 가리켜 보였다. 점원은 내가 고른 서너 가지 맛의 초콜릿을 투명한 종이로 싸고
오렌지색 리본으로 묶어 같은 색 봉투 안에 넣어주었다. 가게를 나와서도 한동안은 달콤한 향이 나를 따라다녔는데 그것은 흡사 파리에서의 첫 산책이 주는 기쁨과 닮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맞은편 현관 앞에 멈추었었다. 마주보고 살 처지이니 통성명이라도 해두는 게 예의일 것 같았다. 쪽지를 남길까도 생각했지만 이왕이면 얼굴을 보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초콜릿까지 사들고 온 것이다. 집주인에게 살짝 얻은 정보에 의하면 나의 새 이웃은 프랑스 정부에서 번역 일을 하는 독신녀다. 모르긴 몰라도 사르코지의 연설문을 번역하는 수준이라면 매우 지적이고 멋진 여성일 것이다. 2번이나 배를 울려도 아무 대답이 없어 돌아서려는데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집에 새로 이사 온 어설픈 나의 프랑스어를 듣자마자 그따위로 말할 거면 하지 말라는 듯 유창한 영어가 날아왔다. 목소리 톤은 한층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원하는 게 뭡니까?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는 거죠? 아니요, 전 그냥 인사라도.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다. 다짜고짜 원하는 게 뭐냐는 소리를 들으니 말문이 턱 막혔다. 그녀는 문도 열지 않은 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달라고 잘라 말했다. 마리벨의 에타드리웨에 이어 혹독한 파리 신고식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별일 아니라고 둘러대고 잽싸게 집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온몸에서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가 싶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오렌지색 초콜릿 봉투는 잔뜩 쌓인 서류 더미 옆에 놓였고 허탈함으로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새 이웃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기분은 참담했다. 파리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하는 기대로 몇 주간 잠도 설치지 않았나. 이대로 있다가는 파리에서의 첫날을 완전히 망쳐버릴 판이다. 고심 끝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런 기분에서는 낯선 집안에 혼자 있는 것보다 길거리 구경이나 하는 편이 훨씬 나을 터였다. 층계를 내려와 대문을 나선 뒤 정확히 23걸음이면 에펠탑이 보이는 카페에 앉을 수 있다. 한 무리의 관광객을 피해 자리를 잡자 발목까지 오는 긴 앞치마를 두른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를 내려놓았다. 아니 거의 던지다시피 하고 가버렸다. 악명 높은 파리의 웨이터. 그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집주인에 이어 앞집 이웃, 이제는 동네 카페의 웨이터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채 파리에서의 첫날이 끝나가고 있었다. 불현듯 서러운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다. 자칫 눈물이 분수처럼 터져 나올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심정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마른 하늘이 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곧이어 시커먼 떼구름이 몰려와 암흑천지가 되고 천둥벼락까지 친다. 그 맑던 하늘이 어쩜 이리도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 걸까? 갑작스러운 비를 피해 카페 처마 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다. 그때마다 무서운 웨이터는 성의 없는 태도로 테이블마다 메뉴를 내려놓았다. 나는 그의 눈치를 살피며 카페 크렘 한 잔을 주문한 후 한동안 비에 젖는 에펠탑과 행인들을 바라보았다.
파리는 꿈의 도시다. 나이, 피부색, 국적, 종교, 직업에 상관없이 많은 이가 생애 한 번쯤은 파리에 가고 싶다는 꿈을 꾼다. 박물관이 통째로 뛰쳐나온 것처럼 역사적 유물로 가득한 거리, 우아하고 아름다운 센강의 다리, 곳곳에 박혀있는 개성 만점의 공원과 그림 같은 카페들, 수많은 영화 속에서 보아온 파리의 모습은 누구든 홀딱 반할 정도로 압도적인 매력을 지녔다. 덕분에 많은 사람이 파리를 떠올리는 순간 상식과 이성이 배제된 자유로운 착각에 빠진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착각 1. 책과 박물관을 전염병보다 멀리하던 사람도 파리에 가면 역사와 예술의 깊은 조예를 갖춘 지성인으로 돌변한다. 그래서 인류의 유산을 가슴으로 음미하고 철학과 문학을 사랑하게 된다. 착각 2. 모든 식당에서 최고의 푸아그라와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다. 무엇보다 요리 대국 프랑스의 수도에 미국산 패스트푸드 체인이나 싸구려 중국 요리 테이크아웃 따위는 존재할 리가 없다. 착각 3. 센강의 물결은 보석처럼 빛나고 거리는 언제나 유리알처럼 반짝인다. 우중충한 날씨는 파리라는 도시와 아예 어울리지 않는다. 파리지행은 아무데나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애완견에 응가를 남겨둘 리 없는 문화인들이다. 착각 4. 30이 넘도록 변변한 연애 한 번 못한 노처녀도 파리에 가기만 하면 운명적인 사랑을 만난다. 방법은 간단하다. 강아지 한 마리를 끌고 릭상부르 공원을 천천히 산책한다. 갑자기 왈왈 짖는 강아지. 왜 그러나 봤더니 다른 개와 눈이 맞아 꼬리를 흔들어대고 있다. 마침 그 주인은 초콜릿색 곱슬머리에 그윽한 눈빛을 지닌 프랑스 훈남이다. 둘은 첫눈에 반하고 폭네프의 연인들처럼 뜨거운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말 그대로 꿈이다. 깨몽하시라. 카페 크렘을 마시며 관찰한 파리는 그와는 영 거리가 멀었다. 첫째, 사람들의 대화는 주로 쓸데없는 주제들이나 섹스에 관한 것, 적어도 여가 시간에 차를 마시는 장소에서 철학이나 문학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없다. 그리고 잠깐 카페에 앉아있는 동안에만 애완견의 응가를 그냥 버려두고 가는 우아한 차림의 마담을 셋이나 보았다. 둘째, 베레모를 쓰고 바게트를 품에 안은 채 길을 걷는 친절한 미소를 머금은 파리지행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찡그린 얼굴에 불평하며 지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정형화된 파리지행은 우리 상상 속에만 사는 존재가 틀림없다. 셋째, 용기를 내어 웨이터에게 물어본 결과 파리에선 대를 이어 한 아파트에 살아온 이웃 간에도 왕래가 드물단다. 이사 왔다고 인사를 하려던 내가 잘못이지 싶다. 그러고 보니 낯선 이와의 교류는커녕 지하철 같은 데서 절대 타인의 눈을 마주보지 말라는 얘기도 들은 것 같다. 넷째, 눈부신 햇살이 1년 내내 쏟아질 것 같지만 그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변덕심한 한여름 하늘은 갑자기 먹구름을 몰고 와 소나기를 쏟기도 하고 겨울은 한밤중처럼 어둡고 습한 날이 지긋지긋하게 이어져 악명이 높다. 음산한 날씨의 대명사인 런던보다 일조량이 적어서 우울증 환자가 더 많단다. 아, 파리.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파리의 얼굴들을 과연 사랑하게 될까? 진짜 파리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꿈과 환상 따위는
일찌감치 집어 던져야 할지도 모른다. 한동안 주룩주룩 내리던 비가 갑자기 잦아들더니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나섰다. 촉촉해진 거리는 한결 투명하고 차분해진 모습을 한 채 잔잔히 내려앉는 저녁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온갖 무지개를 그리며 찾아온 파리에서의 첫날. 예상치 못한 만남들로 인해 가슴 한구석에 쓸쓸함이 자리하긴 했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내 마음이 적당히 차분해졌으니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터덜터덜 달팽이 계단을 올라 현관문에 열쇠를 돌리고 있을 때였다. 철커덕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앞집 문이 열리면서 나를 문전박대했던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여인이 서 있다. 그녀는 내가 상상했던 커리어우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흰 피부에 통통한 몸집, 단발 커트에 빨간 뿔테 안경, 베이지색 면바지와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어 마치 공부 잘하는 남학생 같은 이미지를 풍겼다. 난 마르틴이라고 해요. 아까는 미안했어요. 그녀는 잠시 내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유창한 영어로 다시 말을 이었다. 누가 집에 찾아오는 일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피자 배달부가 잘못 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새로 이사 온 사람이라고 한 것 같아서요. 참, 나를 찾아왔던 용건이 뭐죠? 문소리 나기만 계속 기다렸는데. 아, 그랬군요. 불쑥 배를 눌러 죄송해요. 제 이름은 미나예요. 특별한 용건은 없고요. 그냥 인사나 하려고. 아참,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제야 거실 테이블에 던지듯 놓아둔 초콜릿이 생각났다. 사실은 이걸 드리려고. 별건 아닌데요.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이사를 하면 이웃들에게 떡을 돌리거든요. 여긴 떡이 없으니 그 대신 초콜릿을 샀어요. 그냥 이거 드리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인사나 하려던 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초콜릿을 받아들고 내 설명을 듣던 그녀의 얼굴에 놀라는 기색이 역력하더니 이내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은 아니니까. 단지 내가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 이사 왔다고 먼저 말을 걸어온 사람은 처음이에요. 더구나 아무 용건도 없이 선물까지 사가지고. 무슨 일이든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내가 집에 없으면 메모를 남기면 되고요. 아,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이런 작은 친절에도 눈물을 보이는 걸까? 마르틴과 짧은 상견례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온 후에도 한동안 찡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나는 거실 창을 열고 오래도록 발코니에 기대어 서 있었다. 길 건너편 식당에 손님들이 들고 나는 모습을, 앞 건물 사람들이 저녁 준비하는 풍경을, 커다란 별이 총총 떠오르는 어두운 하늘을, 그리고 어느 순간 황금빛 불을 밝힌 에펠탑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파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쓸쓸한 도시일지 모른다. 마르틴처럼 가슴 가득 외로움을 안고 사는 이들이 거리의 가로등만큼, 아니 에펠탑을 밝히는 전구보다 많을 수도 있다. 그들은 이 도시의 아름다움이 아닌 타인의 고독을 위로 삼아 살아갈지도 모르는 일이다. 앞으로 파리는 나에게 어떤 위안이 될까? 나는 과연 이 도시 곳곳에 숨겨진 낭만과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까? 5월, 파리의 밤바람은 차고도 부드러웠다.
프로방스의 여름. 한바탕 소등을 치르고 난 뒤에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 분명 병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탓인지 몸 여기저기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딱히 어떤 병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영 기운이 없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휴가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여름이 성큼 다가온 파리에는 바캉스 바람이 솔솔 불고 있을 때였다. 너도 나도 마주 앉으면 어디로 휴가를 떠날 것인가 하는 것이 온통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시내에는 파리지행보다 관광객의 수가 더 늘기 시작했으며 생강변에서는 대형 포클레인이 모래를 퍼나르면서 하루가 다르게 파리 플라주를 완성해 가는 중이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햇빛이었다. 파리에서 처음으로 겨울을 보내는 동안 내 몸에서는 광합성 작용이 부족해 햇살에 대한 갈증이 심하게 일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지도 몰랐다. 나는 거실 한쪽에 말아두었던 프랑스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가고 싶은 도시를 점 찍어본 후 인터넷으로 그 일대를 검색하면서 여행 계획에 돌입했다. 흔히들 꿈꾸듯 보랏빛 라벤더 밭이 쭉 펼쳐진 프로방스 내륙 지방이 어떨까? 모나코와 니스를 중심으로 한 코트 다주르 해안이 더 좋을까? 차가운 대서양 바다가 있는 서부, 아니면 아예 북쪽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지대에 멀지 않은 몽펠리에라는 도시를 골랐다. 엄밀히 말하면 골랐다기보다 거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였지만 프랑스인들은 1년 내내 오로지 바캉스만을 위해 산다더니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려면 시간이 꽤 남았는데도 웬만한 휴양지는 숙소가 남아있지 않았고 후보지 리스트 중에서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지역은 그곳뿐이었다. 여름 바캉스는 무엇보다 짐이 간소해서 좋다. 남부로 가져갈 물건들을 챙겨보니 부피가 얼마 되지 않는 옷가지와 뜨거운 태양을 대비한 선블록, 로션, 선글라스, 모기약, 비상용 매운 소스 하나, 컴퓨터, 그리고 책이 다였다. 단 책 욕심을 버리기가 힘들어 결과적으로는 여행 가방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여러 권을 챙겨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름조차 낯선 남프랑스 시골 마을에 도착해 읽을 책이 동나버리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어쨌거나 여행이란 원래 떠나기 전까지가 가장 설레고 신나는 법. 짐을 싸고 이웃을 방문해 우편물을 수거해달라 부탁하고 한동안 보지 못할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는 중에도 이미 나의 마음은 여행을 떠난 것처럼 들떠 있었다. 드디어 휴가의 첫날. 나는 가방과 모자 하나를 들고 파리 동쪽에 위치한 리옹역으로 향했다. 파리 기차역의 여름 풍경은 그야말로 후끈하다. 저마다 크고 작은 짐을 짊어지거나 끌면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흥분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배정된 좌석을 찾아 짐을 올리고 책 한 권을 꺼내 앉으니 또 하나의 추억 쌓기를 예고하듯 서서히 움직이는 기차의 덜컹거림처럼 내 가슴도 울렁거렸다.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나 아껴둔 용돈으로 첫 여행을 떠나는 10대들이나 하나같이 흥분된 표정으로 수다를 떠는 가운데 더러는 나처럼 혼자 앉아 책을 읽는 이도 있고 창밖의 풍경 위로 떠오르는 그리운 누군가를 아련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도 있었다. 파리를 출발한 TGV에 몸을 싣고 약 3시간 반 만에 도착한 몽펠리에는
여전히 같은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 믿기 힘들 정도로 이국적이었다. 플라타나스 대신 잎사귀 하나가 내 몸통만한 야자수들, 허연사를 무채색 옷으로 감싼 세련된 사람들 대신 원색의 가벼운 옷차림 사이로 까무잡잡한 피부를 드러낸 여유 있는 사람들, 먼지 섞인 도시의 바람 대신 바다 냄새 섞인 따뜻한 바람. 리노 페레르라는 유명한 프랑스 샹송 가수의 노래 르시드의 가사에서도 엿보이듯 남쪽 땅은 그 자체만으로 사람에게 안락함과 편안함을 선사해준다. 꼭 라벤더 밭이나 해바라기 밭이 펼쳐진 풍경이 아니라 해도 땡볕 아래 공차는 아이들의 모습이나 발코니에 널린 빨래마저 달라 보인다. 단지 기차를 타고 몇 시간 이동했을 뿐인데 그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 이런저런 부대낌이 있을 텐데 여행자인 나에게는 새로운 곳에, 그것도 남부에 도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커다란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감상에 빠지기 좀 일렀던 것이 내가 여름을 보내기로 한 튀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은 몽펠리에에서도 다시 40여 분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었다. 미리 예약해 놓은 렌터카를 몰고 나는 첫 남프랑스 여행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다. 시내를 벗어나자마자 큰 건물들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얼마 안 있어 차는 먼지가 있는 비포장도로로 올라섰다. 한 번씩 새로운 길로 들어설 때마다 그림처럼 예쁘고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어쩌다 신호에 걸려 차가 정지하면 한 번도 그 마을에서 벗어난 적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로 나를 보았다. 작은 마을을 대여섯 개 지나고 나자 길은 더욱 좁아져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속도를 최대한 낮추어야 했고 어깨에는 잔뜩 힘이 들어갔다. 드디어 튀르에 도착했을 때 나를 처음 반겨준 것은 가로수로 심어진 키 작은 포도나무들이었다. 스페인 안달루시아에 갔을 때 오렌지나무 가로수를 보고 놀랐던 것만큼이나 신기한 풍경이었다. 아무리 와인이 고장이라지만 가로수로 포도나무를 심다니 얼마나 재치 넘치는 발상인가. 절로 웃음이 났다. 마을 안에 들어선 후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누런 흙으로 뒤덮인 시골길을 5분여 달리자 이번엔 끝없이 펼쳐진 복숭아밭이 나타났다. 바로 그 복숭아 과수원 안쪽에 자리한 몇 안 되는 집들 중 하나가 나의 서머하우스였다. 차를 세우고 내리니 하얀 몸통에 짙은 갈색 점이 박힌 강아지 한 마리가 주인을 반기듯 꼬리를 흔들며 뛰어왔고 아주머니 한 분이 뒤이어 나타나 내 손을 잡았다. 마치 멀리 떠나 있던 자식이 돌아오기라도 한 듯 반색을 하는 아주머니는 내가 지금껏 본 사람 중 가장 순박한 얼굴이었다. 집안 구석구석을 보여주고 세탁기 작동법 등을 알려준 다음 여분의 침대뽀와 수건을 전해주고 그녀가 돌아가자 비로소 진짜로 내 여름 휴가가 시작되었다. 아, 실로 얼마 만에 보는 햇살인가. 도시의 소음과 복잡한 삶을 뒤로 한 채 나만의 공간을 가져보는 것이 얼마만인가. 짐을 풀고 동네 슈퍼에서 기본적인 음식을 장만해 온 다음 나는 가장 먼저 수영장에 뛰어들어 몸을 적셨다. 그리고 내 멋대로 만든 칵테일 한 잔을 마시며 뒷마당에 드러누웠다. 꿈에 그리던 남부의 햇살 아래 책을 읽으며 매미 소리를 듣고 있자니 파리에서의 시간이 아주 먼 옛일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도시 생활에 익숙한 사람의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한 나머지 저녁 시간이 되기도 전에 한국에 보내야 하는 이메일들이 떠올라 그만 컴퓨터를 꺼내들고 말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분명 집을 구하기 전에 약속을 받아두었건만 그곳에서는 인터넷은커녕 전화도 잘 터지지 않았다. 그다지 시급한 건 아니었지만 막상 바깥 세상과 단절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초조해졌다. 내 연락을 받은 주인 아주머니는 시내에서 일하는 아들에게 전화해 조만간 연결해 주마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내내 이제나 저제나 소식을 기다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조만간이란 표현은 한두 시간이 아니라 한 달 혹은 두 달이 될 수도 있는 거였다. 말로만 듣던 프로방스적인 삶의 실체를 그런 식으로 처음 경험하게 된 것이다. 당장 큰일이 있을 것처럼 조바심을 내던 나도 며칠 시간이 지나자 아예 인터넷 사용을 포기하고 남부의 생활 리듬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아침이면 투명한 햇살이 비치는 시골길을 따라 동네 빵집에 가서 크루아상과 바게트, 그 동네에서 가장 많이 나는 과일인 복숭아를 한 봉지 사안고 돌아온다. 그리고 테라스에 앉아 책을 읽었을 때 그 시간, 그 장소만큼 책 읽기에 안성맞춤인 환경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아서 시계에 초침 가는 것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었다. 그러나 시골 여행이 늘 그러하듯 하루가 어찌나 더디게 흘러가는지 도시에서 잃어버린 내 삶을 되찾는 기분이 들어 안타까움보다는 흐뭇함이 더 큰 나날들이었다. 그러다 정오쯤 되면 수영장물에 어느 정도 찬기가 가셔 한 번쯤 몸을 담글만 했고 한바탕 헤엄을 친 후에는 젖은 비키니를 입은 채로 요리를 했다. 지글지글 뭔가가 익어갈 때면 갑자기 배가 고파왔지만 콧노래가 절로 나는 그 시간이 어찌나 행복한지 오히려 좀 더 지속됐으면 하고 바랄 지경이었다. 점심 식사는 거의 매일 수영장과 정원이 마주 보이는 테라스 테이블에서 하곤 했는데 귀신같이 그것을 알아챈 새들이 날아와 총총걸음으로 주변을 맴돌았다. 나는 식사가 외롭지 않도록 라이브로 노래를 들려주는 어여쁜 파트너들에게 기꺼이 빵 조각을 나누어 주었다. 오후 시간도 대부분은 책을 읽거나 수영을 한 뒤 잠깐의 오수를 즐기며 보냈는데 그토록 단조로운 생활이 그렇게 큰 기쁨과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그 여름의 바캉스 기간 내내 파리에서부터 잔뜩 짊어지고 온 책들을 모조리 읽어내렸다. 블로베르와 프루스트, 앙드레지드와 모파상, 사강과 사르트르, 아멜리 노통부와 기요미소의 신작들, 로맹가리와 그의 또 다른 이름 에밀 아자르 같은 프랑스 문인들 책은 물론 헤르만 헤세와 카프카, 바르가스 요사와 같은 비프랑스 작가의 책들까지. 어떤 책들은 이미 전에 읽었던 것이고 어떤 책들은 처음 접하는 것이었지만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주옥 같은 표현과 문장들이 마음을 사로잡는 명작이었다. 일주일에 2번 마을 공터에서는 장에 가서 농부들이 직접 들고 나와 파는 치즈와 올리브, 견과류, 꿀, 과일 등을 사는 일은 나의 커다란 즐거움 중 하나였다. 그런데 비교적 한산하던 그 장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싶더니 마을은 순식간에 번잡한 모습이 되었다. 그 지역 사람들도 다들 어디론가 휴가를 다녀온 것일까. 검게 그을린 피부를 드러낸 건강한 모습, 그리고 더없이 순박한 얼굴을 한 남녀노소는
보기 드문 이방인인 내게 한없이 친절했다. 나는 마지막 남은 며칠 동안은 집 밖으로 나와 그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기로 마음먹었다. 한 시절을 풍미했던 가수가 동네 카페에서 연 작은 콘서트를 만끽했고 누구나 오시오라며 거대한 파에야를 만들어 나누어 먹는 행사장에도 갔다. 노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 사람들과 수다를 떨거나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낼 엽서를 써서 우체국에 가기도 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보통 스페인에서만 열릴 것 같은 투구 경기가 인근 마을에서 있었는데 아주 일상적인 행사였고 열기가 뜨거웠다는 점이다. 규모가 아주 작은 투구 경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벵가, 아리바 등의 스페인어 대신 걸쭉한 목소리의 프랑스 아저씨들이 알레를 외치며 투구를 보는 모습은 낯설고도 재미있었다. 단지 너무 작은 투구장에서 실력 없는 투구사가 경기를 펼치는 바람에 소가 많은 피를 흘리며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경험이었기에 두 번 다시 프랑스에서는 투구 경기를 보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아쉽게도 모든 일정이 끝나고 정든 여름 별장을 떠나는 날, 집주인 아주머니는 나 때문에 걱정이 되어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부여잡은 손을 쉽게 놓지 못했다. 너 정말 파리에 가서 괜찮겠니? 거긴 도둑도 많고 험하게 운전하는 자동차가 많다던데 어쩌냐. 날씨도 엉망이라 걸핏하면 비가 온다던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지? 아, 정말 내가 걱정이구나. 아주머니는 마치 예전 우리 시골 어르신들이 한양에 가면 코를 베어간다던데 괜찮냐고 하는 식으로 걱정하는 거였다. 그러고는 달콤한 냄새가 나는 멜론 하나를 안겨주시며 또 만나자고 하더니 다시 집으로 들어가 멜론 하나를 더, 그것도 아쉬운지 전날 산에서 따왔다는 산딸기 한 봉지까지 가방에 담아주셨다. 나중에 기차에 타서 아주머니가 주신 짐꾸러미를 풀어보니 철자법도 다 틀린 프랑스어로 너를 만나 기뻤다, 고맙구나, 늘 행복하고 많이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적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그 순간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뭉클함이 가슴을 치고 올라와 목이 메었다. 낯선 나라의 새 둥지를 틀고 무모하리만큼 큰 도전을 시도하다 위기를 맞은 내게 신심의 안정과 평화를 찾아준 남부에서의 휴가. 느리게 가는 시간 속에 자칫 무의고를 느낄 수 있을 만큼 단순한 나날로 채워진 한 달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내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따금씩 걸음의 속도를 멈추고 영혼이 따라올 시간을 준다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온전한 휴식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러한 공백이 있어야만 인생이 더욱 꽉 차오를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준 나의 첫 프랑스식 바캉스. 화려한 도시의 파티나 유명 관광지에서의 인증샷 따위는 남길 수 없었지만 그보다 몇 배 값진 참다운 삶의 쉼표를 선사해준 남부의 여름에 감사하며 나는 다시 기차에 몸을 싣고 그리운 파리로 향했다. 베트남 쌀국수 예찬론. 파리에서 살아가는 동양인에게 있어 위안이 되는 존재를 꼽으라고 하면 거의 예외 없이 베트남 쌀국수를 들지 않을까 싶다. 기름지고 부담스러운 프랑스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자연스레 동양 음식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유난히 을씨년스러운 겨울을 나는 동안 뜨끈한 국물이 간절한 순간을 반드시 맞이하기 때문이다.
이곳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옮겨온 사람들이 적지 않게 살고 있다. 이민 2세들은 고생이 심했던 부모들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와 교육열 덕에 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 회사에 취직한 경우가 많지만 1세대 이민자들은 대부분 베트남 음식점 사업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파리 시내에 얼마나 많은 베트남 음식점이 있는지는 알 수 없고 가격과 식당 수준도 천차만별이지만 어딜 가더라도 웬만해서는 실패할 확률이 없을 정도로 맛이 끝내준다. 베트남보다 더 맛있는 쌀국수를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파리라는 말도 있는데 아마도 질 좋은 소고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럴 것이다. 내가 살던 파리 7구역에도 눈에 띄지 않는 골목 곳곳에 베트남 쌀국수 집이 있다. 샹드마르스 공원에서 앵발리드 쪽으로 이어진 길 어딘가에는 프랑스 대통령도 와서 먹고 간다는, 그러나 겉에서 보기엔 아주 허름하고 비좁은 베트남 식당도 있다. 즉 파리 어느 구역에서나 어느 날 갑자기 국물이 당기면 크게 발품을 팔지 않고서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베트남 국수를 한 그릇 먹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뭐니 해도 제대로 된 분위기에서 베트남 할머니 손맛을 느껴보려면 중국인들과 동남아 출신 이민자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13구를 찾아야 한다. 우리 집에서는 꽤 멀어서 택시를 타면 20유로도 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했는데 여러 차례 갈아탈 뿐만 아니라 적잖이 걸어야 하는 불편함마저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어떻게 그리 자주, 어떤 날은 비바람이 치는데도, 아니 그런 날이면 더더욱 쌀국수를 먹으러 길을 쓰고 찾아갔는지 모르겠다. 그만큼 비빔밥이나 된장찌개보다도 향수를 달래주는 음식이라고 여겨질 때가 많았고 손가락 부상을 입어 글에만 전념할 수 없던 동안에도 쌀국수는 큰 위안이 되어주었다. 나는 주로 지하철을 타고 플라스 디탈리나 돌비아크역에서 내리곤 했는데 지하철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쌀국수 특유의 구수한 육수 냄새와 고수의 톡 쏘는 향이 코를 찔렀다. 그 동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쌀국수를 말아댔기에 지하철역에까지 냄새가 배었을까. 역사를 벗어나면 놀라운 마음이 더 커지는데 바로 거리의 풍경 때문이다. 백인이나 흑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사람들이 점령해버린 그곳에는 간판도 거의 다 중국어로만 되어 있거나 아주 작은 글씨의 프랑스어가 주석처럼 살짝 붙어 있을 뿐이다. 순간적으로 내가 중국 어느 도시의 뒷골목에서 길을 잃은 것만 같아서 단지 지하철을 타고 파리 동쪽으로 옮겨온 것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였다. 13구 중국거리의 유일한 단점은 베트남 식당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웬만하면 기본 이상의 음식 수준은 보장되는 편이지만 그래도 이왕 멀리까지 왔으니 제대로 된 국수를 먹고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돌아가야 또다시 향수병이 도지는 시기가 최대한 미루어질 테니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몇 번의 경험 끝에 나는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레스토랑 대신 볼품없는 간판을 내건 작은 식당에서 오히려 더 알찬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 가지 미리 경고해 둘 것은 그런 곳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최악의 경우 눈앞으로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는 아주 운나쁜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위생적인 차원에서 보면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아무리 번드르르하게 보이는 식당일지라도 부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으니 어차피 외식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일정 부분 모험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그러니 약간의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고향 떠난 외로움과 스산한 파리 날씨를 이겨낼 뜨거운 기운이 필요하다면 한 번쯤 먹어볼 만한 것이다. 내가 즐겨 찾던 식당은 피망도르, 즉 황금고추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었는데 자그마한 키에 앙증맞은 피어싱을 한 마음씨 좋은 베트남 아저씨가 주인이다. 베트남 음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나는 항상 메뉴를 들여다보며 고민하다 결국에는 소고기 육수에 국수를 넣은 퍼보를 시켜 먹었다. 국물이 식지 않도록 숙주와 양파는 살짝 데쳐서 그리고 고수는 듬뿍 얹어서 자주 드나드는 단골을 알아보고 아저씨는 따로 주문하지 않아도 데친 야채와 싱싱한 고수를 챙겨줬고 어떤 날은 옆에 와서 잠시 수다를 떨기도 했다. 한 번은 그 아저씨의 친척인 듯 보이는 사람들이 몰려와 식당을 점령해버리는 바람에 그들이 가족 식사에 끼어 앉은 것 같은 기분으로 국수를 먹게 되었다.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베트남 말이 오가고 어린아이들이 울며 보채는 가운데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한 명 앉아 있었는데 보아하니 그날의 주인공인 듯 했다.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아저씨에게 물었다.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집안에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아저씨는 기다렸다는 듯 자랑스러운 미소를 띤 채 속도는 초광속이지만 발음은 엉망진창인 베트남식 프랑스어로 답했다. 아, 네. 저기 저 잘생긴 녀석이 우리 조카인데 이번에 프랑스 공기업에 취직이 되었지 뭐예요. 우리 집안의 기둥이지요. 암요, 그렇고 말고요. 내 동생이랑 나랑 뼈 빠지게 평생 장사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리회에 살면서 온갖 서름을 다 겪고 살아온 인생 아니겠어요? 저 집은 지금도 방 하나에 7식구가 살고 있어요. 그 와중에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경영학과를 나오고 이제는 취직까지 했으니 기둥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저 녀석 취직을 축하하기 위해 다들 모였죠. 자기 얘기하는 것을 눈치챈 청년이 멋쩍은 표정으로 나를 흘낏 쳐다보았다. 저 젊은이의 어깨에 얹은 짐은 얼마만한 무게일까? 그가 먹고 있는 쌀국수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 파리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이방인이 많이 정착해 사는 도가니 같은 곳이다.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하나같이 남부럽지 않은 삶에 대한 꿈을 꾸며 찾아온 이들에게 생의 터전을 제공하는 곳. 그러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녹록한 삶을 허락하지 않는 땅. 사치스러운 관광을 위해 파리를 찾는 여행객이나 여유 있는 유학 생활을 하느니 혹은 나 같은 사람 따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이 녹아있는 그런 도시다. 나에게 있어 쌀국수는 잠시 잠깐 내 마음을 쓸쓸하게 하는 향수병을 달래주는 음식이지만 그들에게는 생존 그 자체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진절머리 나는 운명을 함께하는 존재일 것이다. 갑자기 내 고민이 아주 하찮은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정말로 목숨 걸고 일에 매진하고 있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정도의 각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과연 나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을까? 글쟁이가 되겠다며 직장을 그만두고 자진해서 험한 길에 올라섰을 때 나는 어떤 마음가짐이었나? 이 정도의 고난은 예상하지 않았던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 필수인 것을,
그동안 너무 나약하게 굴지는 않았나. 너무 비장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날의 우연한 만남 이후 쌀국수를 먹는 날이면 초점 없는 얼굴로 어른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던 베트남 청년의 얼굴이 자동으로 떠올랐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유약함을 반성할 수밖에 없었다. 따뜻한 국물이 몸속에 들어가 체온을 높이고 강한 고수향이 나를 깨우면 거짓말처럼 다시 힘이 솟았고 한국에 대한 그리움도 참을 수 있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이 된 베트남 쌀국수에는 사실 슬픈 식민지 역사가 얽힌 사연이 숨겨져 있다. 베트남은 19세기 나폴레옹 3세의 침공으로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그때 베트남으로 건너온 프랑스 군인들이 쌀국수에 소고기를 넣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본래 전통적인 쌀국수에는 돼지고기나 해산물을 이용해 끓인 육수를 사용했다. 벼농사를 지어야 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소는 곧 생존을 의미했고 소고기를 쌀국수에 넣어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에게 소고기 없는 식탁은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 뻔하니 결국 식민지의 국민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소고기 국물에 국수를 넣은 음식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 퍼라는 이름도 원래는 프랑스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포토페, 즉 프랑스식 비프 스튜라는 뜻의 이름이 변형되어 오늘날의 퍼가 되었다. 1954년에 베트남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의 유리였던 쌀국수가 남쪽까지 내려왔고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로 수많은 베트남 난민이 해외로 탈출한 후 생계를 위해 국수를 만들어 팔았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도 과연 내가 쌀국수에 그토록 열광하게 되었을까? 아니면 나 역시 서럽게 지배당한 역사를 안고 있는 나라의 국민이니 몹쓸 프랑스 놈들 그러면서 국수를 못 본 척 하지 않았을까? 어찌되었건 현재의 내가 목격한 쌀국수는 한 많은 이민 생활 동안 사활을 건 삶의 투쟁을 벌여온 베트남 사람들에게 자식 뒷바라지를 가능하게 하고 또 그렇게 출세한 자식 덕에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데 일조했으니 기쁜 마음으로 먹어도 되는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트남 쌀국수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음식 같아도 만드는 법은 아주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내 베트남 친구 메이 말에 의하면 제대로 된 육수를 만들려면 거의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어야 하고 베트남 사람이라도 진짜 맛있는 쌀국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단다.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진정한 베테랑의 음식인 것이다. 혹시 베트남 사람들은 프랑스 군인들이 배를 골게 하기 위해 일부러 오랜 시간 약한 불에 국물을 끓였던 건 아닐까? 왜 이런 뒷이야기를 알고 난 후부터 쌀국수를 먹을 때마다 루브르 박물관이 머릿속에 떠오르곤 할까? 으리으리한 옛 궁전의 곳곳을 메우고 있는 타국에서 약탈해온 문화재들이 제 아무리 아름답고 근사한 나라지만 무조건적으로 프랑스를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바로 탐욕스러운 점령의 역사를 지닌 나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 비해 프랑스인들 때문에 변형된 국수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타국의 누추한 부엌에서 국물을 끓이는 베트남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연민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아, 소고기 육수로 만든 베트남 쌀국수여.
이 빠진 그릇에 담겨 나온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녹아 있는지 내가 알 수 있으랴. 그러나 지금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 낯선 도시에서 화려한 도약을 꿈꾸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너만은 알겠지. 외로운 파리 생활에서 너만한 위로가 또 없구나.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의 쌀국수.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